오늘 나는 16살이 되었다. 가족들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색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지만 가족들의 눈빛에 서린 불안과 동정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나도 알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걸. 우리 가문의 남자들에게 대대로 이어진 그 끔찍한 저주가. 원래대로라면 할아버지가 날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했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벌써 반년째 병원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계신다. 그 지겹도록 차가운 기계에 둘러싸여서 겨우 숨만 붙어 있을 뿐이다. 그 누구도 날 구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는 어젯밤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가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목덜미가 따끔거리는 것 같아 너무나 불안했다. 설마 하면서도 그 따끔거림을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방금 전 샤워를 마치고 무심코 거울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목덜미 바로 아래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에 희미하지만 분명히 검은색 가로줄이 그어져 있었다. 아주 가늘고 그 짧은 선. 하지만 틀림없다.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그 저주의 시작이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린다. 이 얇고 희미한 선이 앞으로 그 끔찍한 낫의 형태로 변해갈 것이니까.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 느껴지는 이 목 뒤의 선명한 감촉은 분명 현실일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목덜미에 그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고, 희미한 검은 줄이 살갗을 파고드는 악몽을 꾼 것 같기도 하다. 동이 트자마자 벌떡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제발 어제의 그건 그냥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목덜미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하고 길어진 검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냥 일직선이 아니었다. 양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위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마치 초승달처럼, 아니, 그보다는 더욱 불길한 곡선. 벌써부터 낫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건가. 숨이 턱하고 막혔다. 아침 식탁은 지옥이었다.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내 접시에 음식을 쌓아주셨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시선은 애써 내 얼굴을 고정하려고 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힐끗 내 목덜미를 살펴보는 것을 몇 번이나 들켰다. 아버지는 신문 뒤에 얼굴을 숨긴 채 거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울렸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차라리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어영부영 밥을 먹고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가문의 저주, 목 뒤 검은 줄, 낯뜬 여자, 저주 푸는 법, 온갖 키워드를 닥치는 대로 검색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그저 흥미 위주의 괴담이나 조잡한 오컬트 정보뿐. 우리 가문의 저주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서재를 뒤졌다. 오래된 앨범이나 아버지의 일기장이라도 찾아볼까 했지만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책만 있을 뿐 별다른 단서는 없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이대로 매일 목에 검은 줄이 그 끔찍한 남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여자가 나를 찾아올 날만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뿐일까? 할아버지 병실에 가봐야 할까? 의식도 없으신 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겠다. 혹시 할아버지가 남기신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 그냥 누구에게라도 이 절망적인 심정을 털어놓고 싶어서인지도 모른다. 목 뒤에 희미한 곡선이 자꾸만 신경 쓰인다. 그냥 내 불안감 때문일지도. 아니, 제발 그래야만 한다. 결국 할아버지 병실에 다녀왔다.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간호사에게 혹시 할아버지가 남기신 물건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별다른 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실망감을 안고 돌아오려는데 문득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보니 낡은 지갑과 손때 묻은 작은 수첩 몇 권이 전부였다. 포기하려는 순간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반듯하게 접힌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나는 발견할 수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희미한 먹물 자국으로 사찰 이름과 스님의 법명인 듯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망월사, 지명스님. 이게 뭘까?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만약을 대비해 남겨두신 단서가 아닐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곧장 망월사를 검색했다. 다행히 멀지 않은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사찰이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한달음에 달려간 망월사는 고즈넉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수소문 끝에 지명스님이라는 노승을 만날 수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고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령하게 살아있는 분이었다. 내 이름을 대고 찾아온 연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시더니 이윽고 나지막히 입을 열었다. 우리 가문에 이어진 그 아주 오래된 인과 때문이냐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스님은 우리 가문의 저주를 알고 계셨다. 할아버지께서도 과거에 스님을 찾아와 방도를 구하려 하셨다고 했다. 스님은 저주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저주의 기운을 일시적으로 봉하거나 약화시킬 수는 있다고 하셨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음날 자정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순수함의 기억이 담긴 물건을 바치고 밤새 이어지는 정화의식을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 성공한다면 목의 표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찰을 내려오던 내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다음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순수함의 기억이 담긴 물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작은 나무 목각 인형이 떠올랐다. 그걸 가져가면 되는 것일까? 희망은 거짓말이었다.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젯밤 나는 지명스님이 알려준 대로
근데 다음날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정화의식이라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사로잡혔다. 스님이 알려준 방법과 인터넷에서 찾은 어설픈 정보들을 뒤섞어 차정이 되자마자 방 안에서 나름의 의식을 치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나의 순수함의 기억이 담긴 작은 나무 목각 인형을 앞에 두고 스님이 알려주신 주문과 내가 아는 모든 기도를 미친 듯이 외웠다. 제발 이 저주를 멈춰달라고. 하지만 의식이 끝나갈 무렵 목각 인형에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인형의 목 부분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고 목덜미에서는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어 내 목덜미를 비췄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어제까지 희미한 곡선에 불과했던 검은 줄은 이제 누가 봐도 명백한 낫의 형태로 변해 있었다. 날카롭게 휘어진 날 부분과 곧게 뻗은 자루의 형태까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 윤곽이 드러나 있었다. 어제보다 훨씬 더 검고 깊게 살갗을 파고든 것처럼 보였다. 의식은 실패했다. 아니, 오히려 저주를 더 부추긴 꼴이 되었다. 절망감에 숨이 막혀 주저앉으려는데 창문 너머 어둠 속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손에는 분명 길고 섬뜩하게 휘어진 낫이 들려 있었다. 눈을 깜빡이자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환각인가?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마치 낫으로 허공을 가르는 소리처럼 들리고 방 안의 온도도 뚝 떨어진 것 같았다. 그 여자가 벌써 나를 찾아온 걸까? 저주가 완성되기도 전에 스님은 대체 나에게 뭘 알려준 거지? 희망을 주기는커녕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일까? 아니면 이 저주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인 것일까?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방 안의 모든 그림자가 그 여자처럼 보이고 모든 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목 뒤의 낫자국은 이제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내 살을 파고드는 차가운 쇳덩이처럼 느껴진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한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다. 이제 아무래도 좋다. 모든 걸 포기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나 감으나 보이는 건 똑같다. 방구석에는 언제나 그 여자가 서 있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 낫의 날카로운 부분이 불길하게 빛나는 것이 똑똑히 보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는 안다. 나를 데리러 온 것이다. 목 뒤의 낫자국은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다. 손으로 만져보면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단단하다. 내 피부가 아니라 마치 차가운 쇠붙이가 살갗을 뚫고 박혀있는 느낌이다. 가끔씩 그 낫 모양대로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 나는 이제 내 방 침대 밑에 웅크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 멈추기만을 바랄 뿐이다. 제발 누가 좀 살려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잘못했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순간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다. 슬픔이 밀려와야 하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잠깐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오늘 내가 16살이 되는 날에 조부가 대신 죽으면 저주를 피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던 가문에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 하지만 할아버지가 의식불명이시라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절망했었는데, 그럼 이제 할아버지의 죽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 의식은 없으셨어도 돌아가신 것 그 자체가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을까?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마지막 기회일까?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목덜미를 더듬었다. 제발 이 끔찍한 낯자국이 사라졌기를. 조금이라도 희미해졌기를. 들리나요?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이제 여기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순간 그 날의 곡선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어요. 살을 파고드는 싸늘한 감각과 함께 완벽한 남 모양이 내 목덜미에 새겨졌죠. 할아버지의 죽음은 어쩌면 예정된 비극을 앞당겼을 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왔어요. 방구석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내 눈앞에서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에서 내 옆에 서 있었죠. 텅 빈 눈으로 나를 똑바로 보면서 그 거대하고 서늘한 낯을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죠. 차가운 쇠붙이가 목에 닿는 감촉.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저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가문의 저주는 대가 끊기면 다음 이야기를 아는 사람에게 옮겨 붙는 모양이에요. 내가 남긴 이 기록, 이 일기장, 당신이 이걸 읽고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고통을 나 혼자 짊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목덜미를 한번 만져보세요. 느껴지나요? 아주 희미하게, 길쭉하게 그어진 그 선이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낫의 형태로 변해갈 거예요. 도망쳐요. 제발 나처럼 되지 마요. 늦기 전에 도망...